이 유난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죠. 이 근성이 있어요. 왜 근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가난해지는가? 부자가 되지는 못하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저는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벌써 이 부분에서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의 낭독으로 나를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와 함께 영감의 쾌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일입니다. 여러분, 어쩜 이렇게 날이 잘 가는지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예요. 주말들은 잘 보내셨어요? 저는 어제 알라딘 중고서점에 갔었어요. 그동안 제가 봤던 책들 중에서 좀 필요 없는 책들을 정리해서 중고책으로 팔고 그 돈으로 제가 좋아하는 수국을 샀습니다. 네, 여름 기분을 좀 내기 위해서 제가 여름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날이 이렇게 점점 더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 다른 분들은 조금 짜증을 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기분이 정말 좋고 컨디션이 점점 이렇게 업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제 그 롯데월드몰 쪽에 예전에 반디앤 루니스 책방이 있었는데 그게 아크앤북이라는 걸로 리뉴얼을 다시 해서 오픈을 했더라고요. 언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안에 내부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고 좀 볼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 책도 살 겸 해서 그쪽에 한번 가봤어요. 어제 제가 가지고 온 책은 바로 존 리의 부자 되기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마음 공부를 하면서 돈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게 어떤 돈에 대한 마음가짐을 정화하는, 바꾸는 그런 내용이라면 이 부자 되기 습관이라는 책은 어떻게에 굉장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하우에 관련된 책입니다. 이분의 이력을 한번 살펴보면 펀드 매니저 출신이세요. 2014년부터 메리츠 자산운용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소개에 보면 이분의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저자는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를 맡은 이후 한국의 투자 문화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금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버스 투어를 진행했고 5년여간 약 1000여 건의 강의를 통해 4만여 명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개설해서 각계각층 사람들에게 금융 문맹 탈피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 유난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죠. 이 근성이 있어요. 왜 근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가난해지는가? 부자가 되지는 못하는가에 관련된 그런 왜에 관련된 또 내용이 이 속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돈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에서 돈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있나요? 심지어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돈을 멀리하라고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속에 존 리 씨가 얘기하는 건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그리고 자본이 일하게 만드는 원리를 깨닫게 하고 복리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잘못된 지출을 줄여서 투자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그런 용기를 북돋워주는 그런 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 이 앞부분부터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열심히 일하지만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사교육비입니다. 저는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벌써 이 부분에서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챕터에서 존 리 씨가 얘기하는 부분을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3가지. 그 3가지를 미리 말씀드려보면 사교육비, 자가용, 그리고 부자처럼 보이려 하는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3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자처럼 보이려 할 게 아니라 부자가 되어야 한다. 한국인들을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3가지를 소개한다.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사교육비입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층 빈곤율과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다.
한국 노인층을 가난하고 비참한 상태로 오랫동안 살아가게 만드는 원흉은 사교육비다. 통계에 따르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의 교육자금과 결혼자금 마련이라고 한다.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교육비, 결혼자금 이런 거를 대면서 계속 이제 이 노후에 자기가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고 또 자녀들에게 의존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사교육비를 당연한 지출이라 여기고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힘들어한다. 이 부분을 오늘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나는 사교육비로 100, 200만 원씩 쓰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강심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사교육비 쓰는 만큼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성적이 조금 오른다 해서 나중에 잘 사는 것도 아닌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사교육비로 탕진한단 말인가. 그래서 나는 강의 때마다 왜 사교육비를 꼭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한다. 저도 사교육비가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집 아이들은 다 하는데 우리 아이만 안 시킬 순 없잖아요. 우리 아이가 혹 다른 아이에게 뒤처질까 걱정되어서 라는 말이다. 절박한 심정이야 이해되지만 사실 상식적인 대답은 아니다. 단순히 우리 아이의 성적이 뒤처질 것이 염려돼서 나의 노후를 망치고 아이들을 가난하게 만들어도 좋다는 말인가? 아이들도 빈곤해짐은 물론 가정의 행복을 빼앗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를 끼치는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변명치고는 너무 빈약하지 않은가? 사교육을 아무리 끊으라고 해도 끊지 못하는 것은 결국 옆집 아이 때문이라는 이야기 아닌가? 공부 못하고 좋은 대학교에 못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좋은 성적과 명문대 입학이 부자가 되는 길로 직결되는 건 아니다. 자녀가 공부에 관심이 없다면 사교육비를 아껴 투자로 전환하고 미래의 창업자금으로 쓰게 하는 편이 좋다.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를 졸업한 뒤 취직한 아이들보다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따로 할 필요도 없을 정도다. 통계에 따르면 사교육비 시장의 규모는 연 20조 원에 이른다.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옆집 아이와 똑같이 시험 성적에 매달리고 거기에 모든 노후 자금을 갖다 바쳐야 하는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의 결과 아이들은 즐거운 학교 생활을 빼앗기고 온 국민은 가난해진다. 부모의 잘못된 판단은 부모 자신과 자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국가 경쟁력도 약화시킨다.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공부에 별 취미가 없다. 그런데도 모든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인 사회라면 공부가 싫은 아이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지옥이 아니겠는가. 수능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 수가 50만 명인데 소위 명문대들의 입학 정원이 5만 명이라고 치면 나머지 45만 명의 아이들은 얼마나 절망감을 느끼겠는가. 그런데도 부모는 아이가 하기 싫어하는 공부를 시키기 위해 가진 돈을 다 써버리는 우를 범한다. 그러다 나중에 자녀가 취직에 실패라도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취직이 된다고 가정해도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일 그 막대한 돈으로 일찍부터 주식이나 펀드를 사줬다면 아이는 대학교를 졸업할 시점에 적어도 몇억 원의 자산을 가지게 될 것이다. 대학 졸업 뒤 취업을 걱정하는 아이와 몇 억의 자산을 소유한 아이, 누가 더 행복한 부자가 되어 있을까?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는 쉽고도 명확한데도 사람들은 실천에 옮기는 것을 그토록 어려워한다. 현재와 같은 사교육비 지출은 아이들에게도 큰 재앙이다. 즐거워야 할 어린 시절, 다양한 생각과 창의력을 길러야 할 아이들이 밤 늦게까지 학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한국 사회의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 소중한 노후 자금이 우리 자녀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부모를 가난하게 만들며 노후를 망치는 데 쓰인다는 사실에 너무 어이가 없다. 사교육비 지출에는 대가가 따른다. 노후 준비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고 빈부격차는 계속 심화되며
사람들은 불행해지고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언어를 양산한다. 헬조선, 소확행, 욜로 등의 부정적인 언어가 우리의 삶을 마비시킨다. 이미 우리는 그 부작용을 혹독히 치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율 세계 꼴찌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도 인식의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출산율 꼴찌, 노인 자살률은 1위. 이게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교육비를 투자로 전환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종일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없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없으면 부자가 될 확률이 점점 더 줄어든다. 연간 20조 원 가까이 소비되는 사교육비가 우리 자녀들의 창업 자금으로 쓰인다면 대한민국은 분명 대단한 국가가 될 것이다. 제가 예전에 성장읽기님이 쓰신 토익 공부보다 돈 공부를 읽었을 때, 우리나라는 왜 아이들을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대학을 보내서 대기업에 취직을 하는 게 이게 정도라고 생각을 하게 키워졌을까에 대한 부분이 거기에도 나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아이들이 전부 다 그렇게 창업을 하게 되면은 기업에서 일할 일꾼들이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 방침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 미국에서 큰 부자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의 특징을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그들에게선 4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첫째, 도덕성이 높았다. 부자와 도덕성은 큰 관련성이 없어 보이지만 조금만 더 생각하면 개연성을 발견할 수 있다. 도덕성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일하거나 사업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늘어난다. 둘째, 호기심이 많았다. 그들은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을 즐겼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녔다. 셋째, 중고등학교 시절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었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 질서와 돈의 흐름을 익혔다. 적게나마 돈을 경험해 본 것은 나중에 큰 돈을 움직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넷째,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해왔다. 조금씩이라도 오랫동안 투자해 본 경험으로 돈이 일하게 하는 방법을 깨달은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부자의 속성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부를 못해도 부자가 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자녀가 진정으로 성공하고 부자가 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려면 부모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부자들의 실제 삶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사교육비는 부모와 자녀 모두를 급속히 가난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문제점이 많음을 다들 인정하면서도 아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현명한 부모라면 아이들의 사교육비를 아이들을 위한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 어차피 모든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는 없다. 자녀들을 공부 잘하는 아이보다는 부자로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 아닌가. 실제로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를 공부 잘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부자로 만드는 편이 훨씬 수월하다. 비싼 돈을 들여 공부를 시키는 이유 역시 아이가 나중에 잘 살게 하려는 것 아닌가. 아이들의 사교육비 지출을 당장 멈추고 그 돈을 아이들의 경제 독립을 할 수 있는 자금으로 전환해라. 자녀 스스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대한 간섭을 줄여라. 아이가 넘어지면 땅을 짚고 일어날 수 있게 가르쳐야 하는데 부모들은 자꾸 땅을 안 짚게 해주려 든다. 자녀에게 풍요로운 인생을 진심으로 선물하고 싶다면 사교육보다는 일찍부터 자녀를 위한 투자를 시작해라. 그 돈으로 저축하고 투자해서 아이가 성인이 될 때 취직뿐 아니라 창업을 원한다면 그것을 위한 자금으로 쓸 수 있게 해야 한다. 내가 만난 많은 은퇴자나 은퇴를 눈앞에 둔 사람들 대부분은 사교육비를 과도하게 지출해온 것을 후회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진화하는데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과거 100년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는 너무나 안타깝다.
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 중에서 그 첫 번째 사교육비에 대한 존리 씨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약간 이 유튜브 채널, 이분이 출연하신 유튜브 채널들을 보면서 저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저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코리안 스탠더드에 다 함께 빠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었어요. 네, 오늘도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